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멸망시키려 했을 때 잠시 아브라함에게 들리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제 소돔이 살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 있으면 살겠다라고 하면서 몇 명까지 내려가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대화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한 장면이 예레미야 5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가 너무 강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와 그 다음에 후에 하나님과 또 예레미야의 대화의 차이는 뭐냐면, 소돔 한 도시를 살리는데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의인이 10명이 필요했다면, 똑같은 도시 예루살렘을 살리는 데는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행하는,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구하는, 진리를 구하고 사모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생소한 과목을 들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이라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고대 근동과 구약 성경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고대 근동학이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고대 근동학은 실은 고대 근동의 역사, 언어, 문화, 문명, 관습, 종교, 고대 근동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이란 무엇이냐? 먼저 고대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실은 지역에 따라서 실은 고대를 정의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이 고대 근동학에서 말하는 고대는 주전 3300년부터 주전 332년까지의 기간을 이릅니다. 여기서 3300년이라고 하면 문자가 발명되고 또 국가가 성립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이 근동 지역에 문명이 있었지만, 사람이 살고 문화를 이루었지만, 문자가 발명되고 뿐만 아니라 그 문자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국가 권력이, 왕이 생기는 그때로부터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점령하여서 고대 근동 문명을 무너뜨리고 헬레니즘을 실은 그 시기까지를 우리가 고대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근동이라는 말은 고대라는 말보다 좀 더 생소하실 텐데요. 근동이라는 말은 영어로 Near East라는 말을 직역한 말이에요. 근동이라는 말. 요즘 전혀 신문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동이라는 말은 지금의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을 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친숙하지도 않은 근동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할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고대 서아시아 혹은 고대 중동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왜 고대 근동이라는 말을 쓰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한번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대 근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일종의 관성이에요. 지금 서양에서 학과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술 논문이라든지 책에서 Ancient Near East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는 관성이 하나 있고요. 만약에 관성 때문에 그냥 근동이라는 말을 지속한다면 약간 뭔가 이유가 빈약해 보이잖아요. 실은
고대 제가 근동이라는 말을 여전히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 제가 여러분 네,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이 지도를 볼 때 늘 주의하셔야 될 것이 언제적 지도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지도는 언제적 지도이죠? 주전 13세기 지도예요. 주전 13세기의 고대 근동 지도인데요. 주전 13세기는 고고학적으로 말하면 후기 청동기 시대를 말합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 그리고 후기 청동기 시대의 고대 근동은 다양한 문명의 전성기가 한꺼번에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가 신왕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신왕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람세스 왕조가 있었던 왕조고요. 지금의 아나톨리아 지역에서는 히타이트 왕조가 있었는데, 히타이트 왕조도 이때를 신왕조라고 불러요. 신왕국이라고. 다시 말해서 히타이트도 굉장히 국력이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고요. 아시리아와 바벨론도 있었고, 동쪽에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그리스 지역에는 미케나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주전 13세기의 고대 근동에는 단순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뭐도 포함되죠? 그리스 문명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 문명. 다시 말해서 근동이란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이렇게 하면 딱 머릿속에 지도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근동이란 말은 지도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의 지도이냐에 따라서 그 근동이 포괄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전 13세기 각 문명의 전성기 때는 근동의 범위가 이란에서 심지어 인도까지 해서 그리스 지역을 포괄하는 것을 근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써있는 대로 근동의 개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리명이 아니라, 지리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문명사적 개념이다. 문명사적 개념.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용어, 근동이라는 말로 통합하는 이유는 이때의 나라들은 고립돼서 살지 않았어요. 전쟁을 했다든지 무역을 했다든지 서로 사람과 물건이 오고 가면서 살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생산됐던 직물이 그리스에서 팔리고, 그리스에서 생산된 포도주가 이 엘람까지 이어지는, 엘람까지 올 수 있는, 이렇게 사람과 물자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대입니다. 한 문명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고대 근동이라는 말을 제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실은 이 고대 근동이라는 말 전에 사용했던 말이 오리엔트란 말이 있어요. 오리엔트란 말 더 친숙하시죠? 오리엔트. 근데 오리엔트란 말은 아주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지역을 본 거기 때문에 실은 시대착오적인 용어라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고대 근동도 실은 그런 어떤 시대착오적인 근동이란 말이 아무래도 영국 중심, 서양 중심의 용어니까 그런 취급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오리엔트라는 말도 빼고 근동이라는 말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시카고 대학에 아주 유명한 고대 근동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의 이름이 오리엔탈 인스티튜트예요. 오리엔탈 인스티튜트. 연구소 이름에 오리엔트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놀란 게 연구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100년 이상 지속된 연구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바꿨어요.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면 Institute for the Study of Ancient Culture 하고 점 2개 찍고 West Asia and North Africa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고대 문화에 관한 연구소, 아주 길게 바꿨죠. 그래서 야,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 오리엔트라는 이름을 버려버렸구나. 적어도 이름에서. 그래서 이 근동이라는 이름도 실은 이제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이유 때문에 근동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
고대 근동학이라는 것은 언제 시작됐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9세기 초에 고대 근동학이 시작됐는데요. 고대 근동학이 지금 고대 근동학은 분야가 아주 많은데요. 고대 근동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집트학, 고대 이집트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두 개로 갈려지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시작했느냐라고 굳이 말하자면 고대 이집트학이 조금 먼저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이집트학의 시작은 언제로 보느냐면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한 1792년부터 1800년대 그 시대를 고대 이집트학의 시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한 것은 이집트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실은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되게 좋아했어요. 나폴레옹의 개인적인 영웅이 알렉산더 대왕이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동방을 정복한 것처럼 나폴레옹도 실은 이집트를 침공해서 나폴레옹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싶었던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이집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나폴레옹이 또 개인적으로 나폴레옹이 여러분이 그냥 싸움 잘하는 무사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나폴레옹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소피스티케이트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프랑스 수학학회 회원이기도 하고요. 요즘 뭐 학회 회원 되는 것은 회비만 하면 되지만 옛날 19세기 학회 회원이라는 것은 교수급입니다. 뭐 학회 회원 된다는 교수라는 얘기거든요. 프랑스 수학학회 회원이었기도 하고요. 가는 곳마다 신기한 유물들, 미술품들을 수집하던 사람이었고요. 또 뭐 다양한 발명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그 미국이나 어떤 해외 나가면 가끔 길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번지 다음에 2번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3번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1번지하고 3번지가 있고 5번지가 있고 내가 찾는 4번지는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디 있어요? 4번지가 길 건너편에 있죠. 길 건너편에. 그래서 이 도로 할 때 홀짝홀짝으로 하는 이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폴레옹이 만들었어요.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그만큼 나폴레옹이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정교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폴레옹이 그래서 이집트를 침공하는데 일단 정치적인 이유는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는 원래 프랑스는 영국을 직접 침공하고 싶었죠. 그런데 영국이 해군력에서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폴레옹이 영웅이라 할지라도 바다에서 영국이랑 붙으면 승산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국을 직접 침공하지 않고 영국에 최대한 피해를 주는 방법이 영국의 인도로 가는 보급로인 이집트를 잡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영국의 경제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집트를 침공했는데 나폴레옹이 이 이집트 침공하면서 150명의 식자, 프랑스어로는 사방이라고 하는데 식자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의 초대 관장이 되는 도미닉 비방 드농이라는 사람도 데려가고 화학자인 꽁떼도 데려가고 그리고 다양한 엔지니어들, 교수들 이런 사람 식자들 150명을 데려가요. 뭐 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연구하기 위해서 150명을 데려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한 다음에 결국 실패를 하죠. 1798년 나일강 전투에서 넬슨 제독에게 나폴레옹의 함대가 섬멸당해요. 나폴레옹의 주 함대에 있던 로리앙트 배도 완전히 불이 타서 완전히 없어져서 완전히 실패해서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고립이 돼버립니다. 1798년에. 그때 나폴레옹이 이제 할 것도 없는데 공부나 하자. 그래서 1798년에 카이로에 이집트 연구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150명의 그 식자들도 처음에는 군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게 실은 식민 지배의 어떤 기반을 놓는 역할을 했다가 영국 넬슨 제독에게 완전히 군대가 섬멸당한 다음에 1798년 이후로는 연구소에 모여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하기. 그래서 전쟁에서는 졌지만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 돌아와서는 그들이 이집트에 머물면서 공부한 내용을 책으로 정리해냈습니다. 그게 여기 보이는 것이 이집트 서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1809년에 1권이 발행되고요. 그 후 10여 년에 걸쳐서
10억 원인가 10여 권의 책을 출간하는데요. 이 책에는 이집트의 동식물, 자연뿐만 아니라 비문, 역사, 이집트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한, 그러니까 19세기 때까지 이집트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이 이 책에 모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사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최초의 이집트 학 저술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이집트 학 저술. 그래서 이전까지 유럽에서 이집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긴 했죠. 이집트 성형 문자가 신기해서 디자인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집트 건물이 신기하니까 건물 양식으로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대해서 호고주의적 관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학술적으로 이집트를 연구하기 시작한 계기는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공의 부산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산물 때문에 실은 나폴레옹의 이집트의 침공이 이집트학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로제타 스톤의 발견이에요. 아까 1798년에 영국에 의해서 나폴레옹이 깨졌다 그랬죠. 그 깨진 다음에 다시 영국이 침공할까봐 실은 로제타라는 곳에서 성벽을 보수하던 중에 이 벽에 박혀있던 비문이 있는 이 돌을 발견한 거죠. 이 로제타 스톤. 그리고 이 로제타 스톤 안에는 그 3개의 문자로 된 비문이 들어있고요. 이 3개의 문자로 된 비문은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집트 성강 문자 해독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이상 아무도 몰랐던, 잊혀졌던 언어가 새롭게 살아나는 계기가 된 것이 이 로제타 스톤인데, 이것을 누가 발견하냐면 나폴레옹이 발견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어디냐면 영국 박물관에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프랑스군이 발견했는데 이게 왜 영국에 있죠? 루브르에 안 있고? 이유는 전쟁에서 져서 그래요. 전쟁에서 져서 강화조약 맺을 때 조건이 뭐냐면, 야, 너희들 이집트에서 얻은 유물들 다 내놔 해가지고 영국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로제타 스톤도 영국이 가져가서 지금 영국의 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조금 더 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공한 것이 1800년대라고 한다면, 실은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어떤 좀 이제 의미 있는 발굴은 1840년대에 처음 이루어지는데요. 폴 에밀 보타라는 프랑스 외교관이 니느웨에서 처음 발굴을 시작한 것이 1840년대입니다. 니느웨가 어떤 도시죠? 성경에서 니느웨와 관련된 선지자 있죠. 요나가 있는데, 성경 보면 니느웨의 특징을 아주 잘 잡아 표현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성읍이란 말이에요. 니느웨의 별명이 뭐냐면 큰 성읍. 실제로 니느웨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도시였고요. 성경에 나온 대로 도시 한쪽에서 다른 쪽 도시 한쪽 끝에서 한쪽 끝을 횡단하는 데에만 3일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니느웨는 아시리아가 제국이었던 시절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도 지금 2000년 정도 역사가 있는데, 마지막 1000년 정도가 제국의 시대였고요. 그 제국의 시대에서도 실은 수도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런데 제국의 마지막 수도,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수도이면서 가장 컸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 니느웨에 대한 발굴을 폴 에밀 보타가 했는데, 처음 1840년대에 발굴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의 고대 유적이 땅속 너무 깊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막 팠는데 안 나오니까, 에이, 돈 낭비다 하고 다른 데 파보자 해가지고 그 니느웨에서 북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곳을 다시 파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곳이 뭐냐면 현재 코르사바드인데, 옛날 말로는 두루샤루킨이라고 합니다. 두루샤루킨이라는 뜻은, 두루란 말은 도시란 말이고요. 샤루킨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사르곤이라는 왕의 이름입니다. 사르곤. 그래서 사르곤의 도시란 말이고요. 사르곤이 이게 세계 정복을 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신도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도시를
천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두르샤르군, 왕의 도시를 천도를 했고요. 물론 사르곤이 죽은 다음에는 요거 버려주고 다시 니느웨로 오게 되는데요.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세상에 2000년 아니 처음으로 세상에 아시리아 궁전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아시리아 궁전이 실은 임프레시브예요. 바벨로니아 궁전보다도 훨씬 임프레시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부조 때문에 그래요. 부조. 지금 보시는 것이 아시리아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이게 라마수라고 하는데 혼합동물이에요. 머리는 사람이죠. 수염 달린 사람이죠. 그런데 몸을 보세요. 짐승입니다. 이 몸을 보면 어떤 짐승인지 헷갈려요. 어떻게 보면 사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굽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황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날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황소도 아니고 사자도 아닌 것 같아요. 이 혼합동물이에요. 근데 이 라마스라는 혼합동물이 실은 수호신으로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됐고요. 이게 여러분이 혹시 이 라마수가 있는, 이 라마수는 실은 유럽의 박물관 가면 거의 다 있고요. 시카고에 가도 시카고 박물관에도 있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면 여기 관광객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세워놨죠. 여러분이 여기 딱 쓰면 한 이 정도 봅니다. 지금 빨간 포인터가 보이는 이 정도로 여러분이 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큰 부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벽화들이 가득한 궁전이 발견된 거예요. 이 벽화들 보세요. 이렇게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레지스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안에 빽빽히 왕이 전쟁하는 모습이나 성을 함락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사냥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자세하게 아주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오늘날 만화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바벨론 성벽 가면 이런 부조가 없어요. 바벨론 궁전은. 그래서 아시리아에만 있는 건데 처음 발견한 게 이렇게 아주 임프레시브한 미술 작품이어서 그 유럽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끈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발견된 것들이 다 유럽으로 건너갔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메소포타미아를 발굴하기, 돈을 들여서 발굴하기 시작한 계기가 됩니다. 참고로 왜 그러면 바벨론보다 이 아시리아 궁전에 이렇게 전쟁 장면이나 왕의 사냥 장면 그리고 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스토리를 보는 만화를 읽으면 그림만 봐도 스토리 이해되는 것처럼 이 부조만 보면 막 부조만 봐도 대충 이야기가 이해되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것은 실은 아시리아 군대의 전투 전략 때문에 그래요. 아시리아 군대 아시죠? 제국시대의 아시리아 군대는 굉장히 잔인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그래요. 소문. 다시 말해서 아시리아의 군대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테러를, 공포를 상대방에 불어넣음으로써 상대방의 싸울 의지를 완전히 꺾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시리아 군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조나 글들을 보면 아시리아 군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성을 막 그냥 돌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게 싹 없앤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한 도시는 몇 개 안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그런 소문을 듣고 아시리아 군대들이 무섭다더라, 가죽을 벗긴다더라, 한번 걸리면 뼈도 못 추린 자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항복한 도시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적들을 섬멸했는지를 그림으로써 이것을 보는 사람이나 외국 사신이어서 보기도 하겠죠. 이 얘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데 뭐 미술적으로는 굉장히 볼만한 거라서 관심을 끌었고요. 근데 실은 고고학 이것보다 실은 조금 더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1843년에 두르샤르킨 아시리아 궁전이 발견된 다음에 한 3, 4년 후에 니느웨를 다시 발굴합니다. 라야드라는 사람과 라쌈, 호르무즈 라쌈이라는 사람이 다시 니느웨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발굴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그 신아시리아 시대의 궁이 나왔어요. 그때 발견된 게 아수르바니팔의 도서관이에요. 아수르바니팔의 도서관.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은 신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전성기를 구가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르곤 얘기했죠. 사르곤으로부터 신아시리아 제국의 전성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성기의 마지막, 그러니까 사르곤 왕조의 마지막 왕이 아수르바니팔입니다. 이때는 이집트까지 완전 먹어버립니다. 아시리아가. 그런데
이 아수르바니팔의 도서관, 왕궁 도서관이 발견됐고요. 이 안에는 약 2만 여점이 넘는 토판들이 발견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도서관 중에서 고대 도서관 중에서 가장 많은 장소를 보유한 도서관이고요. 단순히 뭐 대부분은 이제 행정, 경제, 법률 문서가 많고요. 문학도 있고요. 많은데 실은 이 아수르바니팔 도서관이 이제 나중에 실은 그 메소포타미아 학계에 있어서 중요했던 이유는 여기에서 길가메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에누마엘레시, 바벨로니아의 창조 이야기라든지 아다파 이야기, 니프루의 빈자 이야기 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신화들의 표준 버전이 다 여기서 발견돼요. 표준 버전. 다 여기서 발견돼서 1800년대 19세기 중반에 이게 처음 발견되고 그 다음에 한 40년에 요 발견된 문서들이 처음 해독되기 시작하면서 실은 고대 근동이라는 곳이 이제 일반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네. 아수르바니팔 도서관과 관련된 실은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도서관이라고 말할 때 이 도서관은 오늘날의 퍼블릭 도서관과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도서관 아니면 지식의 대중화를 상징하죠. 모든 사람들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궁전에 있던 도서관은 왕의 개인 도서관이에요. 개인 도서관.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은 통치자잖아요. 통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식, 지혜. 지혜가 있어야지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요. 원래 이제 진리라는 개념과 정의라는 개념이 늘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라는 개념과 정의. 그래서 진리에 근거한 정의가 정의지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치자가 통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지식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식은 어디서 와요? 책에서 오죠. 그래서 왕은 자기가 그 옛날 통치자들은 도서관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전국에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사신을 보내서 신기한 책들은 중요한 책들은 다 모았고요. 전쟁에 나가서도 책을 모아왔고요. 그리고 뭐 안 준다 그러면 뺏어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도서관은 오늘날의 퍼블릭 도서관은 아니다. 왕의 통치를 위한 지식의 보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필 주제는 고대 근동학과 성서 연구의 관계입니다. 실은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이집트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신화 얘기도 하고요.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고대 근동학과 성서 연구의 관계의 역사 혹은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의 학자들 사이에 고민했던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대 근동학이 처음 시작됐던 때,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사람들이 신학과 성서학의 시녀로서 고대 근동학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16세기, 17세기 유럽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녔고요. 성지 여행을 하면서 이라크도 들리고 이집트도 막 들렸다 말이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고 이집트에 가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성서에서 이 나라들이 어떻게 언급됐는가, 그리고 성서에 언급된 대로 이 나라가 망했구나, 폐허가 됐구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서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아, 성서에 이런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와보니까 이런 도시가 있구나, 성서가 역사적으로 정말 참이구나 라고 하는 식의 접근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대 근동학이라는 것이 성서와 신학을 섬기는 시녀로서 기능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근동학이 학문으로서 시작된 이후 20세기 초반이죠. 이제 모든 고대 이집트어도 해독이 되고 쇠기 문자도 해독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고대 근동학이 독립적인 학문이 되려고 합니다. 성서학과 분리되어서. 그래서 초반에는 단순히
짐 싸고 나가면 좋은데 단순히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서 성서를 밟아줘요. 성서를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초반에는 야 성서 그거 아류야. 고대근동 문서의 아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의 원전으로서의 고대근동, 성서의 원전으로서의 고대근동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대근동에서 발견된 유물이나 문서를 보고 성서와 비슷한 게 나오면 자 어느 게 오래됐는가, 어느 게 어느 것에 베꼈느냐, 이제 요 관심으로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개중에는 이제 그 지나친 이런 성서학자와 이 성서학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성서를 폄하하는 연구 내용도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이제 이런 막 논쟁의 먼지들이 이렇게 좀 가라앉고 사람들이 이제 반추하면서 조금 학문적으로 성숙하면서는 고대근동학과 성서가 어떻게 되냐면 성서의 배경이 됩니다. 고대근동학이 성서의 배경으로서의 고대근동학 이 자리가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의 배경으로서 고대근동학이 무슨 뜻이냐,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제가 해드릴게요. 성서의 배경으로서의 고대근동학이 무엇이냐,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 할게요. 고대근동학이 이제 독립적인 학문으로 발전되면서 성서학자들과 갈등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고대근동학이 실은 성서학과 이제 좀 이렇게 분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벨과 바이블 연설 혹은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02년에 독일 고대근동 학회, 오리엔트 학회라고 불렀죠. 고대 오리엔트 학회가 있었는데 그때 초청된 연사가 유명한 프리드리히 델리치입니다. 혹시 여기서 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주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델리치 성경 주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델리치 성경 주석? 옛날부터 막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델리치 맞습니다. 그 델리치. 유명한 성서학자이기도 하고 고대근동 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연사로 나섭니다. 그리고 1902년에 독일 분위기가 어땠냐면 고대근동학의 선두주자가 있어요. 누구죠? 영국과 프랑스. 고대근동학의 선두주자예요. 얘네들은 19세기 초부터 발굴을 시작했고 이미 20세기 이제 1902년에는 영국의 영국박물관이라든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는 고대근동의 유물들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 독일은 없었어요. 독일이 늦게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때 뭐냐면 그 나라의 국력은, 그 나라의 프레스티지, 국력은 박물관을 보면 안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황제가 주도적으로 고대근동학을 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2년에 이 고대근동학회 할 때도 누가 참석하냐면 당시 독일 황제가 직접 참석을 해요. 직접 참석을 해서 학회를 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언론도 나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독일의 최고의 고대근동학자 델리치가 성서와 고대근동, 성서와 메소포타미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강의를 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강의의 의도는 성서 이해에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강의를 했으나 학자들은 이제 강의를 하다면 디테일을 얘기하잖아요. 디테일을 얘기하는데 그 디테일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디테일들이. 그래서 첫 번째 강연에서 단순히 메소포타미아의 증거들은 그 관습과 사상이 구약의 성서의 관습과 사상과 유사하다라는 사실만 말하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나아가서 그것의 기원이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것의 기원이다. 딱 유사한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서는 아류고 진짜 원전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강의에서. 그리고 예를 몇 가지 듭니다. 야훼라는 신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 이미 주전 2000년에 2000년이면 이스라엘이 아직 존재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인데 야훼는 2000년에 가나안으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수입된 신이다.
또 안식일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했다.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도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아류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런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인데, 그때 뭐 최고의 고대근동학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 그 다음 해도 같은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두 번째 강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구약 성경의 영감을 부인합니다. 구약 성경의 영감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의 법과 윤리가 구약의 법과 윤리보다 앞선다,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헬름 2세가 이 얘기를 딱 듣다가, 야, 오늘 우리가 들은 강의는 이 학술 저널에만 발표하고 절대로 사람들한테 유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파장이 엄청 컸습니다. 고대근동학 연구자들이 이 이후로 고대근동학 연구자들이 처음에는 신부님 아니면 목사님들이 이 고대근동학 연구를 했는데, 이 이후로는 일반인들이 고대근동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고대근동학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팬바벨로니아니즘이 유행합니다. 학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팬은 모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바벨론에서 유래했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너희들이 아는 모든 것은 다 바벨로니아에서 나왔어, 이런 주장이 이제 유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당연히 이 성서에 대한 성서 종교도, 이스라엘 종교도 다 바벨로니아의 문화의 아류다라는 주장이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고대근동학이 성서학의 신여에서 종에서 자체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한편 성서 연구자들, 그러니까 성서를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고대근동학의 증거들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증거들은 성서를 증명하는 듯해요. 그런 것은 오케이예요. 너무 좋아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어떤 증거들은 성서를 반대하거나, 혹은 성서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성서의 권위를 폄훼하는 듯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이 고대근동학 자료들을 볼 때 내가 이것을 학문적으로 봐야 되느냐, 사이언티픽하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변증적으로 봐야 되느냐, 신앙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첨예했던 시기가 20세기 초중반,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새로운 발굴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문서가 땅에서 나올 때마다 이것의 함의에 대한 논의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이라는 곳이 성서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오면 성서와의 연관을 이제 사람들이 강조하고, 그리고 성서와 연관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료나 물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섣불리 내린 결론이 매스컴을 쉽게 타고 사람들한테 쫙 퍼진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가서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예, 이런 이제 해프닝들이 막 일어났다 말았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누지문서의 예입니다. 누지문서.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누지가 어디냐면 지금의 키르쿡, 이라크 북쪽의 키르쿡이라는 도시가 있죠. 이 키르쿡에 있는 고대 도시가 누지였습니다. 이 누지는 주전 1500년에서 1300년 사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후기 청동기 시대에 속했던 후리안 도시입니다. 후리안. 성경에서는 호르인이라고 말하죠. 호르 사람. 네, 후리 사람 도시고요. 여기서 대량의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1920년대에. 그리고 대부분의 문서는 법률 문서예요. 그리고 행정 문서입니다. 근데 이 법률 문서, 행정 문서를 보면 그 당시 누지 사회에 어떤 관습이 있는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읽은 성서학자들이 보니까 족장 시대의 관습과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지 문서를 사용해서 성경의 창세기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문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뭐냐면, 이 20세기 초에 성서학의 유행은
문서 비평학이었거든요. 문서 비평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저작된 연도는 포로기 이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연대로 따지면 언제예요? 뭐 주전 20세기에서 18세기잖아요. 그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 사람인데 당시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고 간 창세기는 포로기 이후 주전 뭐 400년에 만들어진 그것도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반박하고 싶은데 성서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 학자들이 성서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믿는데 반박하고 싶은데 이게 딱 나온 거죠. 누지문서. 누지문서를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랑 얼추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고 거기에 나온 관습과 법률들이 아브라함 시대의 거와 막 유사하니까 이것 봐라. 아브라함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믿을만 한 거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누지문서를 가져온단 말이죠.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무자한 아내가 있어요. 내가 자식이 없어 아내. 이 아내는 반드시 종을 남편에게 제공해서 후사를 이어야 된다. 라는 것이 누지문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야기 봐라. 아브라함 사레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봐라. 이게 그 당시 관습이었다. 또 시형제 관습이라든지 형제가 죽으면 그 가족으로 가족은 며느리가 시집 못 가고 그 가족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오빠가 혼주가 되어서 여동생을 시집 보낼 때는 여동생이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했지만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낼 때는 딸의 동의 없이도 아무데나 시집 보낼 수 있었다라는 관습이 누지문서에 나오는데 이것 봐라. 라반이 자신의 누이였던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는 리브가의 동의를 얻었지만 자신의 딸인 누구죠? 라헬과 레아를 시집 보낼 때는 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것 봐라. 누지문서에 나오는 관습과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돌아가서 다시 누지문서를 분석해 보니까 이 누지문서에 나오는 관습이 누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형제 관습, 그러니까 누지문서에 시형제 관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시형제 관습이 그 시대에만 존재했겠느냐, 그 지역에만 존재했겠느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형제 관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빠가 여동생을 시집 보낼 때 여동생의 동의를 얻는 것이 누지와 이스라엘에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있었겠습니까? 2000년기에만 있었겠습니까? 1000년기에도 있었겠습니까? 이런 관습은 실은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또 몇천 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관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지문서에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해서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의 연도를 특정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부 주장 같은 경우는 아예 사실적으로 틀린 주장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한참 논쟁이 있을 때 성서학자들이 누지 사회에서는 아내가 존중받으려면 반드시 누이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아내가 존중받으려면, 그러니까 존중받는 아내는 반드시 시스터이기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왜 그런 주장을 했겠어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내이면서 시스터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랑 연결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주장들은 다 나중에 보니까 누지에 그런 관습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누지 예를 드리는 것은 이게 이 20년대 초에 실은 성서학과 고대근동학의 관계가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는 시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 대표적인 에피소드로서 누지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런 방법론적 이제 논쟁이 정리가 됩니다. 1970년대에 정리가 되는데 그 핵심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일대 교수였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W.W. 할로라는 교수입니다. 네. 저희 스승의 스승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 있을 때 저희 구약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스승인데, 할로가 두 극단을 피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패럴렐로 마니아, 성경과 비슷한 내용의 문서를 찾아 성경이 아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서를 찾아 뒤집니다. 헤맵니다. 또 하나는
패럴렐러 포비아. 이것은 성경이 혹시 증거들에 의해서 새로 나온 문서나 유물들에 의해서 그 권위가 훼손될까봐 두려워하는 패럴렐러 포비아. 요게 양극단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할러가 제안한 것이 contextual approach, 맥락적 접근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비교 연구를 통해서 어느 것이 원조인지를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고대근동을 연구하는 목적은 성경도 고대근동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과 고대근동이 공유하는 문명을, 언어를, 문화를, 역사를 재구성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배경을 구성하는 거죠. 배경. 그래서 고대근동을 공부해서 성경과 유사한 내용을 찾아서 어느 것이 원전인지를 따시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고대근동을 그 자체로 공부해서 그 문명의, 그러니까 성경과 고대근동 사회가 공유하는 콘텍스트, 맥락을 확립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히브리어 아시죠? 그러니까 뭐 맥락은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 있죠. 언어적 맥락도 있을 수 있고, 문화적 맥락도 있을 수 있고, 문학적 맥락도 있을 수 있고, 종교적 맥락도 있을 수 있는데 고대근동학을 통해서 이런 맥락을 확립하는데요. 성경의 언어, 특히 구약 성경의 언어가 히브리어죠. 뭐 아람어도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셈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잘 이해하려면 실은 셈어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아요. 실제로 히브리어 사전을 만드는 방법도 뭐 용례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추출하다가 용례가 없을 때는 뭐 어떤 단어가 성경에서 2번밖에 사용되지 않으면 2번의 용례로 그 의미를 추정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용례가 없을 때는 늘 다른 셈어들의 용례를 활용해서 그 성서 언어의 뜻을 유추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대근동에서 다른 뭐 아카더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다른 어떤 셈어들을 공부하는 것은 지금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콘텍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뭐 콘텍스트 얘기 잠깐만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이건 성경적인 예는 아닌데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의 사람이 오늘날 시대의 도시를 발굴해서 문서 이 말이 있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데일라이트 not saving, 적음인가? 구한다는 뜻인가? 타임?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는 개별적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실은 썸머 타임제, 일조량을 극대화해서 활용하기 위한 이 관습을 모르면 요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요 말만 갖고는 진짜 그것의 의미를 확실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실은 배경을 알아야지만 그 언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1장 21절 보면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재물 낼 밭도 없을 것이다.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 것이다 라는 시가 나옵니다. 이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부른 애가 중에 하나인데요. 실은 어떤 사람이 무고한 피가 땅에 흘려지면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고대근동,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근동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때 땅이 저주를 받는 내용이 뭐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져요. 땅에 물이 없어져요. 근데 물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땅 위에서 오고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오고 하늘에서 오고 땅에서 와요, 물이. 그래서 이슬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땅 위에서 오는 물이죠. 비는 하늘에서 오는 물이죠. 그다음 나머지 없는 게 뭐예요? 땅 속에서 오는 물이 없고 뭐가 있냐면 성경에 재물 낼 밭이 없을 거라고 나오거든요. 이슬도 없고 비도 없고 재물 낼 밭도 없을 것이다. 딱 어떻게 보면 갑자기 생뚱맞아요. 그 무고한 피가 땅에 흘려져서 땅이 저주를 받는데 갑자기 재물 낼 밭이 나오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히브리어가 사데이 트루못인데 이것의 우가릿어를 보면 기품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기품의 물. 그러니까 사데 트루못이 이게 직역을 하면 재물 낼 밭이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어와 히브리어가 비슷한 우가리다 보면 땅 속에서 깊음에서 나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거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슬과 비, 하늘에서 나는 비와 땅에서 올라오는 물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이해하는데 이런 맥락을 알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고대 근동을 이제 함께 연구하는 할 때, 특히 고대 근동을 연구할 때 성서학자들이 포인트는 뭐냐면 성서를 이해하는 배경, 맥락을 확립하는 것이다. 언어적 맥락, 문화적 맥락, 문학적 맥락, 역사적 맥락, 그리고 그 맥락 가운데서 성서에 나오는 언어, 사건, 문화들을 겹쳐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은 실은 전문적인 작업이라서 여러분이 뭐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이제 그 맥락을 공부하는 이제 내 중심을 두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